중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완전히 다른 무기로 중국을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왜 작은 나라 한국 문화에 이렇게 열광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연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려줄 겁니다. 지금부터 베이징의 국영 매체 기자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국영 매체에서 10년 동안 정치와 경제 분야만 취재해온 기자 왕리메이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최고 언론사에 입사했죠. 항상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5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대국,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기자니까요. 그런 제가 지난 3월 편집장으로부터 뜻밖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 열풍에 관한 특집 기사를 작성하라는 거였죠. 처음엔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경제 분야 기자인 제가 왜 갑자기 연예 기사를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리 편집장님, 제가 정치 경제 분야를 오래 담당해 왔는데 갑자기 한류 기사라니요? 편집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메이, 이건 단순한 연예 기사가 아니야.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현상이야. 5년째 지속되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 현상의 배경과 영향력을 알고 싶어 하고 있어. 그래도 저는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의 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편집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메이, 넌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늘 기사에 쓰지 않았어. 그렇다면 경쟁자의 전략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5천년 문화를 가진 우리 중국인들이 왜 한국에 열광하는지, 이게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지 파악하라고. 안보라는 단어에 솔깃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 기사가 단순한 연예 취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분석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 마오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메이, 너무 화내지 마. 사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나도 딸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뭐라고? 너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농담이지? 마오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우리 딸이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거든.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오리는 국가주의적 기사로 여러 번 상을 받은 기자였으니까요. 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한국 문화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전화했습니다. 리메이, 이번 주 상하이에서 한류 문화축제가 열려. 그곳에 가서 현장 취재부터 시작해. 저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쌌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상하이 한류 문화축제가 열리는 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내심 행사가 취소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도착한 현장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60대 노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모든 연령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한복을 입어보려고 줄을 서 있었고 중년 남성들은 한국 음식 부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학창 시절부터 존경해온 우주공학자 장웨이 교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맛보고 계신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장웨이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베이징 일보의 왕리메이입니다. 여기서 뵙게 되다니 놀랍습니다. 장웨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기자님이세요? 저도 놀랐습니다. 원래는 손녀를 따라 그냥 왔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장웨이 교수님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당신 생각과 같았을 겁니다. 왜 우리보다 작은 나라 문화를 배워야 하냐고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유교적 가치와 그것의 현대적 해석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은 우리 전통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어요. 그 말씀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의 우주기술을 이끄는 석학이 한국 드라마에서 가치를 찾다니요.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한국 문화는 세련되면서도 정이 있다고 했고, 중년 여성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다고 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관객들도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른다는 것이었죠. 한복 체험장은 3시간 대기줄이 늘어서 있었고 한글 배우기 부스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페스티벌 주최 측에게 참가자 수를 물었습니다. 오늘만 약 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보다 30% 증가했죠. 5만 명이라니 비 오는 날의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 구석구석을 촬영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웃으며 한국 문화를 즐기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한국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가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되고 있었죠. 저는 무작정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역사 전시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페스티벌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게 있구나. 이 사람들 눈빛에는 진심이 있어.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도시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죠. 산자이 지역의 카페들은 한국식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쇼핑몰에는 한국 브랜드 매장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카페라는 이름의 그곳은 내부가 모두 한국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장 천징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네. 카페 인테리어를 이렇게 한국 스타일로 꾸민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3년간 유학했어요. 그곳의 카페 문화가 너무 좋아서 베이징에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우리 매출의 70%는 20대 여성 고객이에요. 중국 카페가 아닌 한국식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애국심에 어긋나지 않나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천징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애국적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여 중국 시장에 맞게 발전시키는 거죠. 문화는 교류를 통해 발전해요. 그 말이 의외로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오린, 내 딸이 왜 하필 한국 유학을 원하는지 궁금해. 베이징대나 칭화대가 더 좋지 않아? 마오리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해. 한국은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하지만 중국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타국의 장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지. 그래도 너무 한국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우리도 훌륭한 문화가 있는데. 마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메이,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야. 다양성의 문제지. 지하철에서 우연히 제 조카 릴링을 만났습니다. 12살 소녀인 릴링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릴링, 뭘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었어? 릴링은 살짝 부끄러운 듯 웃으며 BTS의 새 노래요. 이모도 들어볼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폰을 건네받아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 가사였지만 릴링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12살 조카가 한국어 노래를 외우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스며든 무기다. 문화가 전쟁이나 경제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한류에 대한 기사를 제대로 쓰려면 저도 직접 체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글 수업에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기자로서 직접 체험한 내용이 들어가면 기사가 더 생생할 테니. 베이징 한국문화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한글 교실, 전통 문화 체험실, 도서관, 전시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사실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위한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글 초급반에 등록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민수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기본 원리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 만든 문자라고. 우리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은 철학이 담긴 문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김민수 선생님의 다음 설명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음양오행의 철학이 담겨 있죠. 김 선생님은 칠판에 한글 자음들을 쓰며 설명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라 깊은 철학이 담긴 체계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김 선생님이 지혜라는 단어를 한글과 한자로 함께 써보라고 했습니다. 한자는 익숙하게 썼지만 한글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철학을 담되 더 실용적으로 발전시켰구나.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김민수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글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철학을 담고 있네요. 처음엔 단순한 문자인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글은 과학적 원리와 동양 철학이 결합된 문자입니다. 실용성만 추구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문화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글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다음 날, 저는 문화원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국 현대사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자는 베이징대 역사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문화적 자신감이었습니다. 교수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문화적 자신감이라. 중국도 분명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요즘은 왜 그것을 잊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기사 초안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한류의 위험성이 아닌 한류의 문화적 깊이에 대해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취재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1편, 2편만 보고 분석해야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번째 드라마를 본 후 저는 예상치 못하게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본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이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평범한 동네에 사는 5가족의 이야기였죠. 처음엔 지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장면도 없고 단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였으니까요. 다음으로 본 영화는 국제시장이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현대까지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그린 영화였죠. 전쟁, 가난, 외국인 노동자로의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주인공이 독일 광부로 일할 때 동료들과 함께 부르는 아리랑이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 이지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24살로 중국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원은 제 예상과 달리 매우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인 공감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지원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감성과 현대적 해석을 더했죠. 예를 들어 유교 문화는 중국에서 왔지만 한국 드라마는 그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강점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이에요. 인간 감정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한국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중국 문화는 그런 균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 질문에는 약간의 방어적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문화는 너무 위대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5천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화는 때로는 현대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죠. 한국 문화는 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택시에서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GDP 순위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마음을 얻는 힘이구나.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지만 문화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한국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등장인물들의 삶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기쁨,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더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저는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문화 활동 몇 가지에 참여해 보기로 한 거죠. K-팝 댄스 클래스, 한식 요리 교실, 한국어 스터디 그룹까지 다양한 활동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위한 자료 수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활동들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식 요리 교실은 예상치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베이징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요리 학원에서 열리는 한식 클래스를 찾았습니다. 강사는 한국에서 온 45세의 박소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김치 담그기였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문화입니다. 박소혜 선생님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라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저는 늘 김치를 그냥 맵고 시큼한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만드는 과정을 보니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박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땐 김장은 온 가족의 행사였어요. 외할머니, 어머니, 이모들까지 모두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갔죠. 그 과정에서 가족 이야기, 동네 소식,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중국의 춘절 때 온 가족이 모여 만두를 빚는 모습과 비슷했으니까요. 문화는 다르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처음엔 양념이 너무 많이 묻어 손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중국인 학생들은 이미 능숙하게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학생들이 더 잘하는 모습에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함께 웃으며 실수를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K-팝 댄스 클래스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춤을 잘 추지 못합니다.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만 기사를 위해서라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강사는 20대 중반의 젊은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3년간 댄스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안무는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묘한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안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음악을 느끼고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서는 더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임이었는데 다들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배우니 오히려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주눅 들기보다는 실수를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도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 체험이 끝난 후 한국문화원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류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요리. 모두 다른 나라들도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의 정을 담습니다. 이 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이라. 한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가치인데 한국은 그것을 현대 문화에 잘 녹여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도 분명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 빠른 경제 발전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3주간의 취재와 체험을 마치고 저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문화가 중국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었습니다. 처음 기사를 쓰기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죠. 기사에는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 중국이 한국에서 배울 점, 그리고 문화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생의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전통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적 공감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접근법이 중국 문화의 세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기사를 리쥔 편집장에게 제출했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리메이, 이건 내가 기대했던 기사가 아니야. 나는 한류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담은 기사를 원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3주간 직접 체험하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류는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 문화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경직성입니다. 편집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기사가 통과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제 기사를 검토하던 중 국가 지도부에서 문화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제 기사는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1억 뷰를 넘기고 다른 공식 매체들도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인터뷰에서 한 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 문화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경직성이다. 라는 구절이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됐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중국 문화를 폄하하고 한국 문화를 찬양한다는 비난도 있었죠. 하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기사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 문화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으니까요.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저는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교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해석된 문화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와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 과정이 우리 문화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은 한국 방송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기사가 양국 문화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가난.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계인의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정성. 그것이 한류의 핵심이었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인터뷰 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리메이, 내 기사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 사실 처음엔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 이런 문화적 시각이 우리 매체에 필요했던 거야. 편집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 있어. 동아시아 문화 교류 특별 취재팀을 만들려고 해. 그 팀장을 맡아주었으면 해. 순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도국 내에서 가장 젊은 특별 취재팀장이 될 기회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관심을 갖게 된 주제로 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3주 전만 해도 한류 취재를 불만스러워했던 제가 이제는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SNS를 확인했습니다. 제 기사에 대한 댓글들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처음으로 우리 중국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전통 가치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지 알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교류 특별 취재팀장이 된 후 저는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중국이 한국에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기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양국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죠. 출발 전 중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자신감에 관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린 그 강연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처음 한류를 취재할 때 저는 중국보다 작은 나라의 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고 알아가면서 크기가 아니라 진정성과 소통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연장에는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호기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5,000년의 위대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위대함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고니까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게 없다는 생각 말이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기자님, 그렇다면 우리 중국 문화도 한류처럼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문화의 본질은 지키되 표현 방식은 현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타적이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문화 교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더 이야기하고 싶다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보며 중국의 미래는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자신감과 열린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방문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를 방문해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한국 내 중국 문화의 수용 방식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유명한 중국 문화학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85세의 원로학자로 동아시아 문화 교류사를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쓴 기사를 읽었네. 아주 인상적이었어.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해왔지만 자네처럼 직접 체험하고 쓴 글은 아니었지. 저는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류를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문화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학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는 강물과 같아.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게 되지. 끊임없이 흘러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 한국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중국 문화가 한국으로 가는 것. 이런 교류가 양국 문화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야. 이어서 그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대부터 동아시아는 문화 교류가 활발했어. 한자, 유교, 불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갔고 도자기 기술, 음악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지. 지금의 한류도 그런 오랜 교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 다음 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무기가 아니라 거울이었다. 우리의 본질을 다시 보게 하는 거울. 이제 그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더 아름답게 가꿀 차례다. 3주간의 한국 취재는 저에게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 건축, 미술, 문학에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남아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문과 교수와의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고전문학은 한국 문학의 뿌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지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면 중국 문화부터 알아야 한다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문화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영향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의 문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거울로서의 한류 중국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제목의 새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는 전작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저는 중국 각지를 다니며 문화 교류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입니다. 한국의 K-팝 안무가와 중국 전통 무용가가 협업하고 중국 서예가와 한국 한글 디자이너가 함께 작품을 만드는 등의 프로젝트죠. 이 모든 변화는 3개월 전 제가 마지못해 시작했던 한류 취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위협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과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이란
자신의 문화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묻습니다. 한국 문화는 중국에게 무엇인가? 이제 그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닌 기회이자 총이나 칼이 아닌 거울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힘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기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서로의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